예, 안녕하십니까. 이병태 교수입니다. 저도 유통은 전공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IT 전공, MIS 전공인데, 뭐, 이커머스 이런 거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동안 유통에 관한, 약간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국내 사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유통이 과연 국가 경제하고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월마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통 문제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를 조금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산업구조, 경제구조의 취약점이 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서브타이틀로 과연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나라인가, 그때부터 교훈을 제대로 배웠는가에 대해서 이 유통산업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봅니다. 이게 미국이 이제 90년대에요. 국가의 그 생산성 향상이, 소위 생산성 성장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보면요.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 6개 산업이 가장 이제 그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 중에 반도체하고요, 도매, 소매, 그리고 통신, 그리고 증권거래입니다. 이 중에 그 홀세일하고 리테일을 합치면 가장 이게 이제 우리 유통이죠. 유통이 GDP 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게 95년 이후는 어떻게 됐냐? 이제 87년에서 95년 사이에 미국의 생산성이 0.99% 향상을 했는데요. 95년에서 99년, 90년대 후반 들면서 미국의 생산성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신경제, 뉴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시면 추가로 늘어난 것 중에 단연히 지금 도매하고 소매가 가장 큰 기여를 해서 0.37, 0.34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다른 산업은 뭐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는 산업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IMF 위기가 났을 때 98년에 맥킨지가 한국 위기의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한국의 GDP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인데요. 1인당 이제 서비스 쪽에서 생산성이 미국이 100이라면 한국이 50이고 일본이 80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성장을 보면 한국의 성장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성장의 대부분이 서비스 쪽에서는 생산성도 아주 낮은데요. 낮은데 그 생산성 인상도 대부분 사람을 시간을 두 번째, 제일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시면 일하는 시간에 노동력 인풋이 늘어나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서 일어나는 생산성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레코멘데이션이 있습니다.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서비스 지금 문제 제기가 서비스 산업에 우선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뭐는 하지 말고 하는 조닝 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하지 말고 어디서 뭐 하지 말고 이게 너무 많아서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한국이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 아까 서비스 섹터 전체를 봐서 그렇고요. 서비스 섹터 중에서도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은행 이런 것들은 정부 규제에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높죠. 여기 보시면 미국의 생산성, 노동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뭐 철강 생산성은 미국의 생산성하고 거의 같습니다. 95년 비교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은행, 시중은행으로 보면 한 75%, 80%가 되는데, 저 뒤쪽에 가서 리테일 쪽을 보면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은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낮은 게 뭐냐? 지금 미국이 그 분야에 자본 투입이 100이라고 보면 제조업은 80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115.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 투입이 많이 되는 산업은 생산성이 높죠. 근데 서비스업은 30%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극도의 생산성 빈약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 92년하고 93년하고 유통업계의 종사자들의 구성 비용을 보시면요. 미국에서 자영업자들, 마마샵, 파파샵이 고용 비중이 유통업에서 19%인 반면에 한국은 71%라는 게 다 자영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엊그제 와이프가 즐겨보는 TV 채널을 보다가 아주 놀라운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거에 고려대 심리학부의 허태경 교수님이 하는 건데 인고의 착각이라는 언어를 쓰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잘 살 거라고 하는 거짓을 우리 사회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대졸 졸업자가 취업할 수 있는 그 일자리는 20%에서 30%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자의 청년의 80%에서 90%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은 이거는 대국민 기만 행위라는 거죠. 지도자들은 그런 인기영합적으로 다 수요를 받아줘가지고 오늘날 이런 비극이 돼 있는데 그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중에 3분의 2는 다 그 자리에 갈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골목 시장을 보호한다는 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자영업자를 두고 그걸 보호해서 계속 가겠다는 거는 이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사기. 기만입니다. 기만. 그런데 이후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냐고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때 이제 98년에 이게 우리 사회가 아무런 개혁을 안 하면 15%의 노동자는 유통산업, 서비스 산업이래요. 주당 2불에서 5불의 저임금을 받아야 되고 5불에서 9불 받은 사람은 35%가 될 거고 9불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50%의 구성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금융하고 제조업 분야의 구조개혁을 하고 나면 저 비중이 저렇게 바뀌고요. 추가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어마어마한 개혁을 하고 나면 국민의 70%가 주당, 시간당 9불 이상의 고임금 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저 세 번째 거를 전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유통산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분야별로 리테일 쪽에서 뭐 해야 되냐. 이제 디스카운트 스토어 많이 늘리고 쇼핑몰 많이 키워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게 레이버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맥킨지가 했던 98년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맥킨지가 또 비욘드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하는 글로벌 금융 이후에 대한민국 살 길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거기서 보시면요. 이 밑에 홀세일하고 아마 리테일을 보실 겁니다. 제일 위쪽에. 오버 서플라이드 로컬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급 과잉에 된데 이후의 평균에 비해서 고용은 120%인데 생산성은 30%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95년하고 2009년을 비교해서 11년이 흘렸는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시면 앞에 제일 흰색이 이 GDP 그로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서비스 산업이고 맨 밑에가 기타 산업인데요. 농업이나 뭐 이런 1차 광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GDP 성장 보시면 매뉴팩처링 섹터가 그냥 그 제조업이 잘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게 95년부터 2009년 사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일자리 성장입니다. 보시면 제조업은 23%에서 이미 16%로 줄었잖아요. 2009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조업 종사자는요, 15%도 안 되는 지경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은 지금 70% 가까이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은 제조업이 했고, 일자리 크리에이션은 다 서비스업이 하고 있는 저임금 구조입니다. 이게 더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요, 매뉴팩처링이 95년에서 2009년에 생산성이 연평균 6.6%가 늘어났는데, 성장을 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생산성이 8.2%가 늘어났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1.6%가 줄었습니다. 노동 인풋은. 그러니까 성역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네트로 6.6%인데, 그냥 레이버 프로덕티비티는 8.2%. 근데 서비스 섹터는 어떻게 됐냐면 4% 성장했는데 1.4%가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향상이고 2.7%가 거기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서 노동력 투입에 의한 겁니다. 이 서비스 섹터는 이거를 유통으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험악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중에서 유통이 가장 열악한 서비스업이거든요. 아까 제가 92년에 미국하고 93년에 미국의 그 유통업의 그 자영업 비중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독일하고 한국. 독일은 북구 유럽이 자영업 비중이 그래도 좀 높습니다. 규제가 많은 때라서. 그런데 이 분야별로 자영업자, 2009년에 자영업자를 보시면요. 이 도매에서 동해 홀세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독일이 8%면 우리는 41%입니다. 그러니까 5배, 자영업자 비중이 5배 높은 나라고요. 소매로 봐도 그렇습니다. 4배에서 5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14% 52%잖아요. 그래서 이 로컬 서비스의 80% 이상이 여전히 그 IMF 이후에 그렇게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0%가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자본이 투입이 어떻게 안 되고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R&D 투자가 GDP 대비 R&D 투자가 극도로 높은 나라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하고 핀란드, 한국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 GDP 한 2.6%를 R&D에 투자하는 나라인데요. 세로 측이 그 중에서 서비스 섹터에 들어가는 비중입니다. R&D 투자의 한 10%만이 서비스 섹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스라엘을 보세요. 룩셈부르크를 보시고 아이슬란드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R&D 투자의 70%가 서비스 섹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우리 서비스 섹터는 그냥 몸으로 때우고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 혁신이 안 일어나고 이노베이션이 안 일어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98년에 맥킨즈가 했던 우리나라 개혁을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인건비가 올라갈 건가를, 웰페어가 올라갈 건가를 했던 레코멘데이션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아요. 한 개도 안 바뀌고. 그래서 저는 그 골목 상권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밀해서 죽게끔 돼 있는데, 바글바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더 그 상태에서 계속 그냥 죽는, 오늘 아마 연합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의 그 3년 생존율이 35%, 이 유통업 같은데 35%로 나왔습니다. 식음료, 그러니까 식당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업입니다. 그러니까 30%입니다. 3년 후면 65%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기업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든 지금 과밀이다.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죠? 월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교수님 발표 많이 하셨지만, 저는 프랑스의 아주 오래된 경제학자,
바스티에트가 한 말, 좋은 경제학자하고 나쁜 경제학자가 어떻게 다르냐. 좋은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형 유통점이 와가지고 옆에 망하는 회사 자영업자 있으니까 나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경제학자는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같이 봐야 이게 좋은 경제학자다. 그래서 굿 에코노미하고 배드 이코노미스트의 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다 배드 이코노미스트만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향이 어떤지를 좀 월맛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월맛은 62년에 알칸사에서 샘 월튼이 만든 회사입니다. 샘 월튼이 한 말 중에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아마 제일 유명한 말은 one penny saved, one penny earned. 네가 일전을 안 쓰고 절약했으면 일전을 번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창업자는 아주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월마트 스토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입했나. 한국은 실패했죠. 98년에 진입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월마트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있고, 슈퍼센터가 있고, 샘스 클럽이라고 하는 도매를 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제 포춘 500에서 1위 업체로 등장을 했고요. 2002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월마트의 매출액이나 그런 것들이 월등히 높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워낙 큰 회사로 등장을 했고요. 수많은 IT를 이용한 혁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이 분야에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파란색의 월마트이 그 세계 500대 기업에서 랭킹인데요. 최근에는 계속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밑에가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래서 소비재 산업 쪽 하는데 존슨앤존슨의 기업 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마트에 들어오면서 로컬 경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심이잖아요. 이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미시시피가에서 초기에 월마트이 없다가 들어온 카운티하고 안 들어온 카운티의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한 8년, 9년의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파란색 색깔 있는 게 월마트이 진입한 카운티고요. 하얀색이 진입하지 않은 카운티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필드 내추럴 익스페리멘트 실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월마트이 들어오면 어떤 소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 풀 팩터라고 월마트이 가져와서 소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식품이다 그러면 주 전체 미시시피 주 전체의 1인당 매출액하고 그 이 카운티 우리로 배우면 군이죠. 이 구 단위에 월마트이 들어와 있는 구의 1인당 매출액을 나눠서 그러니까 주 전체 평균 대 그 카운티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미시시피 주의 1인당 매출이 9,000불이고 특정 카운트의 1인당 매출액이 9,000이면 풀 팩터는 이제 9,000 나누기 9,000이니까 2가 되고요. 만약에 특정 카운트의 1인당 매출액이 18,000이 되면 2가 되는 거죠. 4,500이 되면 0.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보시면 일반 자파 세일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이쪽 왼쪽에 있는 게 4년 전서부터 진입한 1년 후, 2년 후, 3년, 4년 후에 보시면 이 일반 자파의 매출액, 1인당 매출액이 월마트이 진입한 주 카운티는 연 40% 증가합니다. 소비가요. 소비가 확 늘어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월마트이 진입하지 않은 주들은 카운티들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축소로 가죠. 그 다음에 제일 재미난 게 이게 그로서리 세일입니다. 이게 식품입니다. 식품 세일이요. 진입하고 나면 저렇게 마이너스 10%, 12%, 12%, 18%, 19% 줍니다. 전체 진입한 뒤에. 근데 이게 금액이거든요. 양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금액. 이 얘기는 뭐냐면
월맛이 압도적으로 식품을 싸게 공급하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그 월맛이 진입하지 않은 쪽에서 줄지 않고 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퍼니처는요, 이 가구가 워낙 싸게 공급되니까 첫 번에 늘어요. 조금 뭐 안 사준 큰 가구를 사는데 가구는 주기가 있잖아요. 전에 비하면 이게 이제 한꺼번에 초기에 많이 사니까 4, 5년 되면 바꿔야 되는데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 후에는 주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딩 건축 자재 머티리얼들을 보면 확 줍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제 이런 게 들어가서 아주 싸게 공급돼서 금액이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자파들이 이렇게 줄고요. 다른 쪽에서는 이제 큰 변화가 없거나 주로 그 사이클에 따라서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전체 리테일로 보면 월맛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한 3%에서 4%의 그 소비가 느는 거로 돼 있습니다. 매출액이. 이게 월마다 없을 때. 자, 제가 보이는 거 하고 이러니까 그로서리 스토어 옆에 작은 회사들은 많이 망했겠죠. 그런데 빌딩 머티리얼 같은 게 싸게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업은 늘겠죠. 그 식품점은 작은 식품점은 줄었는데 그 식품 가격을 싸게 하니까 식당은 덜 망하겠죠. 원가가 내려가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데이터인데요. 뭐냐면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월맛이 들어간 카운티하고 들어가지 않은 데를 보시면 새로 창업을 하는 그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비즈니스 라이센스인데요. 여기 48% 늘었는 데 비해서 없는 데는 20% 늡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 없던 사업이 수익성이 있게 되는 거죠. 싼 물건이 들어감으로써. 밑에 보시면 그 월맛이 들어간 주하고 들어가 있지 않은 카운티하고의 그 카운티의 세수가 어떻게 되나를 보는 거거든요. 세수가 이쪽이 많죠.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에 영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그럼 소비자는 얼마나 늘렸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2004년 데이터입니다. 이게 월맛이 워낙 싸게 공급을 해서 대규모로 해가지고 싸게 공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떻게 줄었냐 보면요, 모든 소비자 물가 지수의 모든 상품은 3.1%의 디플레이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낮춘 겁니다. 월맛이 낮춘 게 3.1%. 미국 전체의 물가를 3.1% 낮췄다는 거예요. 한 회사. 그 다음에 이 푸드하고 에너지를 빼고 나면 2.5%고요. 일반 공산품은 4.2% 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낮춘 게 식품입니다. 식품이 9.1% 낮아져요. 가격이. 그래서 소비자 절감액이 2004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조 정도 연간 절감액이고요. 그거를 개인으로 보면 개인당 900불, 가구당 한 2,300불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거고요. 실질 구매, 그래서 미국의 전체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1.6% 향상시켰고 GDP를 0.9% 성장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요. 근데 더 재미난 건 이겁니다. 월맛을 싸게 파니까요, 식품이 가장 소비 비중이 높은 계층은 제일 가난한 계층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저가 아주 부자들은 백화점 가서 사니까 월맛 효과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5분의 1로 봐서 제일 못 살 가난한 계층의 웰페어가 얼마나, 후생이 얼마나 증가하냐, 그 절감액을 가지고 따지면 6.5%의 인컴이 소득이 증가한 거고, 그 다음이 3.2%, 2.1%, 1.5%, 0.9%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업에 들어간 게 뭐냐면 부의 재분배 효과를 크게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가난한 계층한테 엔겔 지수를 무지무지하게 낮춰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게 이 일자리 없애는 거에 아까 보이는데 없어지는 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새로 생기는 게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그 0.14%의 실업률을 낮춘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2004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연간 한 21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이게 소득은 저임금, 이게 미국도 똑같습니다. 이 소위 흡연적인 산업이 GM이 나오고 포드가 나왔을 때는 매뉴팩처링이 성장할 때는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월마트이 나왔을 때 저임금 일자리를 많이 늘리거든요. 그래서 이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소득은 2.6% 감소했는데 그 업체가 국민 전체의 소비자 물가 3.1% 낮췄으니까 실질 소득은 사실은 0.9%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종업원 임금을 보시면 이제 대개 미국의 노동 통계죠. 뷰로 오브 레이버 스태티스틱에서 이 월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라는 게 전부 저런 겁니다. 제가 세일즈 퍼슨, 캐시어,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식품의 패스트푸드 워커, 스토커, 뭐 뱅커, 베이커, 뭐 메인티넌스 하는 사람, 타이어 리페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게 사람들인데요. 전체 평균하고 월마트 평균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더 많이 주지 않는 기업이 이제 월마트이고요. 되게 비교해 보면 대충 중위권 소득을 하고 있고요. 맥킨지하고 여러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지금 보시면요, 미국의 생산성을 보시면 40년대서부터 70년대까지 상당히 평균 한 2.8% 정도 성장을 하다가 70년서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1.몇%의 평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IT는 이때 급격히 쓰고 있는데 왜 생산성을 안 올라냐 그래가지고 이때가 IT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패러독스라고 하는 역설이라고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2095년서부터 갑자기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뉴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가 클린턴 대통령 때인데 GDP 성장을 많이 하는데 물가는 안 올라가고 생산성은 높아지고 이게 이제 대개는 GDP 성장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데 유발이 안 되는 게 아주 좋은 콤비네이션이죠. GDP는 성장하는데 물가는 안 올라가는 이거를 가지고 뉴 이코노미라고 했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저기 저널 페이퍼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에 보면 이 미국의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국의 생산성의 4분의 1은 다 유통에서 소매업에 혁신해서 일어났고 그 기간에 일어났던 미국의 생산 형상의 6분의 1을 사실은 월마트이 다 담당했다. 미국의 95년서부터 2000년 사이에 생산성 향상의 6분의 1을 한 회사가 다 담당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보면 이게 싸게 파는 거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월마트의 세일즈가 성장을 못하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이쪽으로 사람들 소비가 늘어서 일종의 아주 비전형적인 경기 예측, 새로운 예측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대형을 공격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놈의 독점력이 계속 강화되면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이 유통이 얼마나 급히 변하는가를 여러 가지 변화를 보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한때 이 월마트에 대해서 월마트 때문에 로컬 이코노미 망하고 뭐 차이나로다가 중국에서 수입 많이 하니까 일자리 중국으로 다 유출시키고 있다 이런 공격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진보 진영에서요. 미국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반론이 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월마트이 안 하면 다른 경쟁회사가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냐?
소비자가 싸서 뭐 좋은 거 찾는 동안은 누군가는 수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월마트한테다 탓하는 건 어불성설과 이제 이런 말로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월마트는 그렇게 마켓캡에서 탑인 회사가 더 이상 아니고요. 이제 주목할 경쟁자가 아마존이죠. 여기 보시면 이 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존의 그 주가 총액이고, 그 청색이 이 월마트의 주가 총액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 중반에 크로스가 일어나고 갭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고 2015년서부터 1년 사이에 주가가 몇 퍼센트 바뀌었냐고 그러면 월마트는 한 마이너스 20% 떨어진 반면에 그 11월까지인데요. 1년도 채 안 되는 와중에 아마존은 주가가 한 130%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지금 그 세일즈가 많이 일어나는 그 세일즈 할 때 온라인 매출이 어떻게 나는 걸 보시면은 이게 메모리얼 데이하고 독립기념일날 월마트하고 아마존의 온라인 세일을 보시면 월마트이 압도적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존이 승자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마존에 있는 게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알리페이 가지고 막 중국 사람들이 구매하고 그러잖아요. 소위 젊은 친구들 해외 역직구 하는데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만 했었는데 그 광균제 알리바바가 할 때는 중국에서 삽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리바바가 또 새로운 여기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좀 역전해 보려고 월마트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jet.com이라는 거를 한 3조 5천억 정도에 사서 아마존하고, 이게 이제 그 전자상거래하는 업체거든요. 아마존에다 붙여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자기네 능력까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했고요. 이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디지털화의 압력은 무지무지 커서 이 디지털화되는 게 소비자한테 무조건 좋거든요. 왜 좋다는 게 이렇게 보시면요.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디지털화가 되면요. 거의 수익률이 한 28%, 그 다음에 자본 이익률은 32%가 감소합니다. 디지털화가 되는 쪽. 그 얘기 따지면 뭐냐면, 피트 기능 경쟁 때문에 소비자가 위너하고 유통업체는 되게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유통마점이 오면 그게 영원히 지배할 것 같은데 세상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